재작년에 상승론자 유튜브들의 말하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죠. 그런데 계속 올랐으니까 너 말이 틀렸다. 결과가 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 가만히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락론자들의 논리가 다 잘못됐다. 하락이라는 건 현재 포지션에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고 저희는 정상화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정상에서 정확히 뭐 중간이 있으면 인바디 같은 것도 측정해 보시면 정상이 딱 여기가 정상이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이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면 과체중이고 여기가 정상이죠. 여기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정상을 딱 요걸로 두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간 거 과체중이면 빼야죠. 과체중이 정상이고 앞으로 계속 찔 것, 이런 말들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폭락이니 뭐니 조롱하면서 주목주목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하락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꼭대기 도달 예상보다 빨리 오고 집값 폭락으로 위기를 겪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은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를 설명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남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올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2020년 부동산 하락 의견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경기가 좋은데 왜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을까요? 자, 저분은 애널리스트예요. 즉 부동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식이나 이런 쪽을 다루시던 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경제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견인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만 이 경우라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자, 공급 부족이라니 뭐 사전 청약으로 다음 달 물량 쏟아진다. 사전 청약으로 공급 과잉이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곡해서 들으신 거겠죠? 뭐 아니면 다른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저런 식으로 주장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결혼을 13살에 미리 하라는 거예요. 27살에 결혼할 것을 미리. 자, 예시부터가 틀렸죠. 내 집 마련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청약은요, 약혼이에요. 약혼.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사전 청약이면요, 약혼을 일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살에 결혼할 거면은 약혼을 한 22살 정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20살 정도에 미리 더 약혼을 땡긴다. 이 정도 차이인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 27살에 결혼할 것이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7살에 결혼을 못할 수도 있죠. 저도 못했는데 지금 27살에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아무나 붙잡고 결혼할 수도 있죠. 아무 집이나 사는 것처럼. 그런데요,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이라고 약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나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전 청약으로 내 집을 청약을 받아 놓는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나 약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저 가격에 지금 했기 때문에 저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구축 매매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늘 말씀드렸지만 사전 청약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급 부족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공급 물량, 인허가 착공 준공했을 때 수도권,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 부족 이야기를 안 하더니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이래요. 그것도 공급 부족이 아니다가 2017년부터 갑자기 공급 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거짓이었다는 거죠. 공급 부족 자체가 거짓이었다. 비유도 틀렸고. 자, 다음에요. 10년 주기선 인구 감소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폭락이다. 자, 인구 감소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인구 감소해도 뭐 가구수 늘어난다 뭐 이딴 이야기 하겠죠 또. 그러면서 인구 얘기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사라질 거다?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시는 유튜브 먹방 보는데 여기 요분 굉장히 잘 드시죠? 체구는 2분의 1도 안 되는데 7배나 많이 먹는다. 자, 그런 것처럼 집도 그렇다. 저거랑 비교하기엔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나보다 7배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채 사는데 실거주를 7채에 돌려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실거주 한 채인 사람은 하루에 7시간을 자는데 푹 자요. 한 채에서. 그런데 집을 7채 가지신 분은요, 1시간씩 나눠서 자나요? 1월엔 여기 살고 2, 3월엔 여기 살고 4에서 6월엔 여기 살고 7월엔 여기 살고 12월엔 여기 사나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집을 7채를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전세 월세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7채를 사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노후 대비로 월세나 받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르겠지만, 자, 보통은 7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갭투기다.
실거주 하나 놓더라도 전세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구가 늘어났어요? 이게 나타내는 현상이 뭐죠? 1인 가구 증가죠. 근데 1인 가구 보시면은 약간의 뭐 예외적인 거 제외하고 5, 60%가 월세고요. 20에서 한 25% 정도가 자가다. 즉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인구 많은데 가구 수가 지금보다 적은 2, 3인 가구가 많았을 때 전세 수요가 많던 곳에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가구 수까지 줄어든다. 그럼 매매 수요도 줄어든다는 소리고. 비유도 잘못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 10년 주기설은 굴하다. 왜 다 8에 맞췄냐. 98년도가 빠졌고 2008년도가 빠졌고 88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이클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경제 사이클을 말하는 거다. 그냥 10년 뒤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를 낮췄다가 유동성 문제가 터져서 금리를 올린다. 아까 금리 뭐 아니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불어나고 있죠. 그럼 집값이 터져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춰도 거래가 안 되다가 저금리가 오래되니까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죠. 집값도 떨어졌고 금리도 저금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자.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 금리를 올려요. 이게 사이클이다 늘. 그래서 보면은 자산 거품 꼈을 때 금리가 올라가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고 요때도 그랬었다. 이때 언제예요 닷컴 버블. 경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10년 주기설 무조건 10년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자, 그 다음에 폭락 지표로 떨어진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외곽 지역 매수세 증가. 자, 중심부는 안 팔리는데 외곽 지역 매수세 증가가 아니라 중심부는 안 팔리고 외곽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금리 인상, 매수 심리 꺾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느냐? 그런 거 없어요. 폭락 지표 있다는 걸 아시면은 주식시장 폭락 지표도 아실 건데 맞추는 이 뭔 개소리야? 이건 뭔 개소리야. 나머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논리로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냥 폭락 지표가 없다. 폭락 지표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폭락 지표에 반대가 되는 게 폭등 지표가 되겠죠? 근데 폭등 지표는 있습니다. 폭락 지표는 없고 폭등 지표는 있다. 이 뭔 개소리야? 두 번 나와줘야 되죠. 자, 이 개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어떻게 미치느냐. 금리 인상 여파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자, 금리 인상이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내고 그게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이유 수요 감소 때문이죠. 자, 그럼 금리 인상하면은 저 대단하신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15억 이상은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없다. 개소리죠. 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 영향이 받는 9억이야. 저가 아파트라고 썼는데 중저가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초고가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초고가는 영향을 안 받느냐? 그럼 뭐가 안 돼요?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라든가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다주택이 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야 되는데 안 팔려요. 실수요가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당연히 팔려야지 사죠. 지금 집값을 근로소득으로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거품 낀 집을 팔아가지고 더 비싼 집을 사야 되는데 안 팔리면은 당연히 고가 아파트에도 수요가 감소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의 논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너네가 늘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PIR이 높아서 떨어진다.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이야기다. 자, 이것도 어떻게 또 대단하신 해석을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나라 수치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 오늘 개소리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싸다면 그 지표를 들고 와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싸다는 지표는 하나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력 지수 뚝 떨어졌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까 PIR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19년에서 구매력 지수를 억지로 높입니다. 통계를 바꿔서. 그런데 또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기보다 집을 살 여력이 더 안 되고 있다.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는 말할 것도 없다. 여기도 통계 한번 올리죠. 통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이다. 요 통계로 했으면 0까지는 안 갔겠지만 거의 0에 흡사하게 갔겠죠. PIR 외에도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싸냐? 요것만 봐도 나오죠. 가계자산 79%가 부동산 쏠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많다. 집값 거품이 굉장히 크단 소리예요. 집값이 비싸다는 소리고. 외국에서는 내 자산 중에서 한 30-40%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 재산 중에서 80%가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거품이 아니야. 저번에 뭐 기사 한번 보여드렸지만 강남, 홍콩, 뉴욕, 도쿄로 10억으로 살 수 있는 집 했을 때 강남이 제일 작았다. 요것만 봐도 집값이 거품이라는 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자료라도 좀 들이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뇌피셜이 아니라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가서 뭐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폭등지표는 있어도 폭락지표는 없어요. 강남이 제일 비싸고 도쿄에 있는 집 똑같은 금액으로 반밖에 못 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또 임대차법 운운하며 전세가 올리는 건 집사라고 뭐 프레임이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됐고 금리 영향이 제일 크다. 금리 영향이 아니라 임대차법 영향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프레임이다. 전세계가 똑같은 원리고 프레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증거는 되지 않고 있죠?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자료를 들고 오셔라.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떨어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영향까지는 갔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가 다시 떨어지죠. 금리 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세가 다시 올라간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금리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전세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가 또 다시 올라오고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떨어진다. 임하 데이터가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을 또 잡고 있는 거죠. 집값이 하락한다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걔 눈엔 걔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이시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걸로 남들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느냐. 같은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건 본인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왜? 저희는 속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나요? 그냥 폭등지표는 있지만 폭락지표는 없다. 임대차 3법은 프레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있다. 결론 길게 말할 것도 없죠. 상승론자들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떨어진다는 의견은 틀렸다 라고 했는데 반박을 못할 내용이 없더라. 하나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모든 내용을 다 봤는데도 다 반박이 되더라. 즉 뭐예요? 속이고 있는 건 누구다? 저희는 말로만 안 했습니다. 다 자료 들고 와서 했지. 저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싸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어 쳐드셨을진 모르겠지만 저걸 반박이라고 들고 올 거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다만 여태까지 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올랐잖아요. 요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 이유가 다르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저들 말이 맞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래서 진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